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론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14주차입니다. 마지막 주차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요약 정리하고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차 13주차에서는 이제 임대료 자산가격 결정 모형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모형의 개요를 그 이전 12주차에서 1, 2, 3, 4분면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13주차 지난 주차에는 이제 4, 4분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4, 4분면은 이제 강의한 74쪽 그림을 보시면 되고요. 부동산 공간 시장, 즉 4, 4분면에서는 이제 신규 공급과 감가상각에 따른 공간 재고의 조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런 4분면입니다. 횡축에는 신규 공급량 C가 있고요. 종축에는 공간 재고 S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부동산 공간의 재고는 단기적으로 이제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긴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신규 공급에 의해 증가하고 그다음에 기존 재고의 감가상각, 즉 멸실로 인해서 감소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는 상태가 장기 균형 상태 또는 이제 균제 상태, 영어로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간의 재고가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기 균형 상태, 균제 상태에서는 재고의 변동이 없어야 공간의 재고가 이제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게 되죠. 그래서 공간의 신규 공급과 기존 재고의 감가상각이 같아야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식으로 나타내면 S는 C 오버 D 해가지고 3-6식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S는 C 오버 D 곡선, 즉 신규 공급과 균형 공간 재고의 관계는 기울기가 D분의 1이고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 방사선의 형태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신규 공급량이 C0로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때 균형 공간 재고는 S0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된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외생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감가상각률이 D에서 D'으로 상승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신규 공급량과 균형 공간 재고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공간 재고 곡선, 즉 S는 C 오버 D 곡선이 원점을 축으로 오른쪽으로 회전 이동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공급량 C0에 대응하는 공간 재고가 이제 S0가 아니라 S1으로 감소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디파스칼 휘튼 모형 1, 4분면서부터 4, 4분면까지 한번 이제 쭉 다뤄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네 분면, 네 4분면, 1, 4분면서부터 4, 4분면까지를 하나의 그래프에 합쳐야 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부동산 시장 체계에 대해서 이제 잠깐 살펴봤죠. 그래서 76쪽에 있는, 강연 76쪽에 있는 그림 가지고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부동산 공간 시장, 부동산 자산 시장 외에 건설 산업을 포함한 부동산 개발 부문이 나옵니다. 이 부동산 개발 부문은 금융 및 물리적 자원을 동원하여 새로운 공간을 건설하는 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공간 시장의 공급량을 증가시켜서 자산 시장을 공간 시장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체계는 부동산 공간 시장, 부동산 자산 시장, 그리고 이 둘을 매개하는 부동산 개발 부문이 상호 연계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먼저 이제 공간 시장에서는 공간에 대한 수요와 현재의 물리적 공급에 의하여 임대료 및 점유 수준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걸 디파스칼 휘튼 모형에서는 1, 4분면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간에 대한 수요, 즉 공간 수요는 지역 경제와 거시 경제를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공간에 대한 가격, 임대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공급 측면에서 물리적 공간의 수량은 부동산 개발 부문의 과거 활동 그리고 현재 활동의 결과물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둘에 의해서 공간 시장의 수요 그리고 공간 시장의 공급에 의해서 임대료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산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면, 자, 부동산 공간 시장에서 공급된 부동산 자산에 의해서 창출된 현금 흐름, 이것이 이제 작동하는 시장이 자산 시장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이 창출한 현금 흐름, 즉 임대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본 환원율과 상호작용해서 자산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게 디파스칼 휘튼버에서는 2, 4분면에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유형의 자산을 포괄하는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다른 자산과 비교하여 부동산 자산의 위험과 수익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제 자본 환원율이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간 시장의 향후 전망, 이런 것도 이제 자본 환원율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된 자본 환원율과 그리고 이제 공간 시장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 이 둘이 상호작용해가지고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디파스켈 휘튼병의 이사분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여기서 공간시장하고 자산시장은 경제 전체 그리고 자본시장의 상황을 반영하면서 상호작용을 통해 부동산 자산의 가치 또는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 자산의 가격은, 이렇게 결정된 부동산 자산의 가격은 부동산 개발 부문의 중요한 신호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설 비용을 포함하는 부동산 공급 비용보다 현재의 자산 가격이 더 크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신규 공급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이 디파스켈리 휘튼 모형에서는 3, 4분면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이제 공간 재고가 증가하게 되면 이제 공간 수요와 함께 또 임대료가 조정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4, 4분면 디파스켈리 휘튼 모형의 4, 4분면에 이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시장 체계를 부동산 공간 시장, 그리고 부동산 자산 시장, 그리고 부동산 개발 부문, 그 세 부문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로 엮여가지고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동산 시장 체계의 특징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원칙적으로 미래를 고려하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 부문의 공급 시기를 결정한다든지 또는 공간 이용자들, 즉 임차인들이 공간 수요에 대해서 장기간의 계획을 입안하고 실행에 옮긴다든지 또는 자산시장의 참여자, 즉 투자자의 부동산 자산의 현금 흐름 판단 그리고 부동산 자산의 매입 매각 결정할 때 그때 이제 원칙적으로 미래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체계는 전반적으로 미래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를 조절해서 악순환에 빠져드는 것을 방지하는 역환류 장치, 네거티브 피드백 루프라고 하는 이 역환류 장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산시장이 부동산 개발 부문으로 가는 금융자본의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장치에 의해서 공간 가격, 즉 임대료와 자산 가격을 장기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디파스켈리 휘튼의 1, 4분면서부터 4, 4분면까지를 하나의 그래프, 즉 4분면에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이제 강의한 78쪽 그림에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1, 4분면 그리고 4, 4분면은 공간 시장을 의미하고요. 왼쪽에 있는 2, 4분면 그리고 3, 4분면은 부동산 자산 시장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1, 4분면하고 2, 4분면은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결정되는 임대료와 자산 가격 결정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변수가 변화가 없는 상태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 그때 최초 공간 재고가 S0로 주어지면 공간 수요가 주어진 공간 재고 S0와 일치하도록 임대료가 R0로 결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1, 4분면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료가 R0로 주어진 점을 결정이 되면 이 임대료 R0에 자본환원율을 적용해서 자산 가격이 P0로 결정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2, 4분면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 4분면과 4, 4분면은 공간시장의 공간 재고에 미치는 부동산 개발 부문의 영향을 통해서 공간시장과 자산시장의 장기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자산가격이 P0로 결정돼서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건물의 신규 공급량은 C0로 결정이 되고요. 이것이 디파스켈리 휘튼 모형의 3, 4분면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 상태에서는 공간 재고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죠. 이게 장기 균형 상태 또는 균제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럴 때 이 장기 균형 상태에서 공간 재고의 균형은 신규 공급량과 감가상각량이 일치하는 재고 수준이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S0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이것을 이제 4, 4분면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시장에서 최초 공간 재고와 기말 재고 수준이
다른 게 일반적이겠죠. 그러면 또 계속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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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근데 최초 공간 재고와 기말 재고 수준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그때 부동산 공간 시장 그리고 부동산 자산 시장은 동시에 장기 균형에 도달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디파스켈리 휘트 모형의 4분면 모형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살펴봤고요. 아울러서 부동산 시장 체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비교 정태 분석에 들어갔죠. 그래서 비교 정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져 있다라고 했던 외생 변수의 변화에 대응하여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이 완전히 조정된 경우의 새로운 균형과 그리고 애초의 균형을 비교 분석하는 그런 방법을 비교 정태 분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데 이 디파스켈 휘트 모형의 비교 정태 분석에서는 좀 유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그리고 답을 좀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변화하는 4분면부터 처음 움직이는 방향이 궁극적인 변화 방향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어떻게 움직일까 그것을 찾아내면은 궁극적으로 또 어떻게 움직일까라고 하는 그 변화 방향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좋을 만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좀 문제를 푸실 때 비교 정태 분석 문제를 푸실 때 굉장히 유용한 그런 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애초에 변화하는 4분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처음 움직이는 방향, 한 바퀴 쭉 돌겠죠. 그 처음 움직이는 방향이 궁극적인 변화 방향하고 같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니까 만약에 뭐 그림으로 이렇게 좀 그려서 살펴봤는데 좀 다르게 나왔다라고 하면 처음 움직이는 방향하고 궁극적인 변화 방향이 다르게 나왔다라고 하면 아 내가 문제를 좀 잘못 풀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 살펴본 것이 지역 경제 변수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지역 경제 변수의 변화는 이제 강의 82쪽에 그림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 변수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지역의 고용 수준, 그리고 소득 수준, 또 가구 수, 뭐 이런 것인데요. 고용이나 소득, 가구 수가 증가했다라고 하면 지역 경제 변수가 변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용, 소득, 가구 수의 증가는 공간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 1사분면의 공간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사분면이 애초에 변화하는 그러니까 처음 변화하는 4분면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1사분면이 어떻게 변화할까? 1사분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리고 2사분면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 3사분면, 4사분면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걸 순차적으로 쭉 찾아보고요. 그게 이제 처음 움직이는 방향이죠. 그리고 이게 궁극적인 변화 방향하고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1사분면에서는 이제 주어진 재고 수준, 공간 재고에서 임대료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주어진 재고 수준이 S0일 때 임대료가 애초에는 R0인데 애초에 장기균형에서는 R0인데 그것보다 더 높아지게 되고요. 또 2사분면으로 넘어가면 임대료가 상승했기 때문에 자산가격도 이제 애초에 자산가격 P0보다 더 높게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 4분면에 다시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3, 4분면에서는 자산가격이 상승하면 신규 공급량이 애초에 신규 공급량 C0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4, 4분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규 공급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건물 재고가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기말의 공간 재고는 기초 공간 재고 S0보다 더 높은 수준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돌고 돕니다. 다시 1, 4분면에 영향을 미치고 2, 4분면에 영향을 미치고 3, 4분면에 영향을 미치고 또 4, 4분면이 변화하고 이런 과정이 쭉 되풀이 되다가 새로운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겠는데요. 그 새로운 균형 상태에서는 임대료, 자산가격, 신규 공급량, 공간 재고 모두 애초의 균형보다 더 높은 수준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움직이는 방향이 이렇게 움직였죠. 그래서 정말 궁극적으로 움직이는 방향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임대료는 R0에서 R1으로 상승을 하고요. 자산가격은 P0에서 P1으로 상승하고 신규 공급량은 C0에서 C1으로 증가하고 공간 재고는 S0에서 S1으로 증가한다. 뭐 이런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주차에 했던 거 이제 잠깐 살펴봤는데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사분면서부터 4사분면까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 체계는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1사분면서부터 4사분면까지 하나의 그래프에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기 균형 상태를 찾아내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장기 균형 상태, 애초의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으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되는데, 외생 변수가 변화하면 균형 상태, 장기 균형 상태가 변화하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변화를 할까라고 했을 때 애초에 변화하는 4분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 움직이는 방향이 궁극적인 변화 방향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비교 형태 분석 두 번째 것, 장기 이자율의 하락서부터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강의안을 띄워놓고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릴 텐데요. 83쪽입니다. 두 번째 비교 형태 분석은 장기 이자율의 하락입니다. 그래서 짧게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자본환원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장기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장기 이자율이 하락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자본환원율도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은 주어진 임대료 수준에서 자산 가격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그림 말고 그 시가주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P는 R 오버 I라고 하는 이 식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임대료는 그대로 있는데 외생 변수인 I, 즉 자본환원율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우변의 분모가 죄송합니다. 자본환원율이 하락한다라고 하면 우변의 분모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분모가 작아지면은 전체적인 크기는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R은 그대로 있고 임대료 R은 그대로 있고 자본환원율 I는 하락한다라고 하면 자산가격 P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장기 이자율이 하락하면 부동산 자산 투자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주어진 자본환원율이 하락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럴 때 주어진 죄송합니다. 잠깐 끊었다 할게요. 예, 죄송합니다. 전화가 오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자, 다시 강의안을 띄워놓고 장기 이자율의 하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장기 이자율이 하락하면 부동산 자산 투자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이제 낮아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자본환원율이 낮아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식 P는 R 오버 I에서 우변에 있는 분모가 작아지는 것이 되니까 임대료가 그대로 있으면 자산 가격은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P는 R 오버 I 곡선이 원점을 축으로 해가지고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R0 여기 처음에 애초에 균형 임대료가 R0였는데 쭉 따라가가지고 P는 R 오버 I 곡선하고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자산 가격, 애초에 자산 가격은 P0였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P는 R 오버 I 곡선이 P는 R 오버 I 프라임 곡선으로 왼쪽으로 회전 이동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원점에서 먼 쪽으로 회전 이동한 원점에서 먼 쪽이라고 보면 좀 그렇긴 하네요. 왼쪽으로 회전 이동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R0에 대응하는 요 점에 요 점에서의 자산 가격이 P0가 아니라 이제 그것보다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P는 R 오버 I 곡선이 원점을 축으로 해가지고 왼쪽으로 회전 이동한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장기 이자율이 하락한 게 자본환원율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자본환원율을 하락시켜가지고 그래서 2, 4분면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니까 처음 움직이는 4분면이 2, 4분면이 됩니다. 2, 4분면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주어진 임대료에 대해서 자산 가격이 P0보다 이제 애초에 그 자산 가격 P0보다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쭉 따라가가지고 P는 FC 곡선하고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신규 공급량도 애초에 C0라고 하는 신규 공급량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쭉 따라가가지고 S는 C 오버 D 곡선하고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기말 균형 재고도 어떻게 되겠어요? S0보다 애초에 균형 재고 S0보다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럼 쭉 따라 올라가가지고 D는 DRE 곡선하고 만나는 요 점에 대응하는 임대료는
더 적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2, 4분면에 영향을 미쳤던 거고요. 2, 4분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임대료가 주어져 있을 때 자산 가격이 피제로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고, 그 다음에 3, 4분면에 영향을 미치겠죠. 3, 4분면에서는 자산 가격이 더 커지니까 신규 공급량도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엔 4, 4분면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4, 4분면에서는 신규 공급량이 커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요 공간 재고가 더 커진다, 더 증가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엔 1, 4분면에 다시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1, 4분면에서는 임대료가 더 낮아진다, R0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돌고 계속 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새로운 장기 균형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 새로운 장기 균형하고 애초의 균형을 비교했을 때 그 변화 방향은 처음 움직이는 변화 방향하고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처음 움직이는 변화 방향, 자산 가격은 커지고요.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요. 그다음에 신규 공급량 증가하고, 그리고 공간 재고 증가하고, 그리고 임대료는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애초에, 그러니까 처음 움직이는 방향이고 궁극적으로 또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 실선으로 되어 있는 박스는, 요거는 애초에 장기 균형을 나타내주는 박스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박스는 새로운 장기 균형을 나타내주는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박스에서 계속 돌고 박스를 따라서 계속 돌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결국 새로운 균형하고 애초의 균형을 비교해 보면, 일단 2, 4분면에서 자산 가격은 상승하고, 그다음에 3, 4분면에서 신규 공급량 증가하고, 4, 4분면에서 공간 재고 증가하고, 1, 4분면에서 임대료는 하락한다라고 하는 결과를 끄집어내시면, 도출해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표현을 임대료는 낮아지고 자산 가격 신규 공급량 공간 재고는 높아진다라고 이제 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처음 움직이는 거, 자산 가격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처음 2, 4분면에서 임대료가 주어지면 2, 4분면에서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신규 공급량 증가하고, 공간 재고 증가하고, 그리고 나서 임대료가 하락하고, 이게 계속 돌고 합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장기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장기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장기 균형 상태에서와 그리고 애초에 균형 상태에서 를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좋아요. 그래서 자산 가격은 P0에서 P1으로 상승하고, 신규 공급량은 C0에서 C1으로 증가하고, 공간 재고는 S0에서 S1으로 증가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료는 R0에서 R1으로 하락한다. 이렇게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제가 강의 안에는 미처 수정을 해놓지 못했는데요. 그냥 처음 움직이는 거 자산 가격서부터 움직이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나중에 이제 기억하실 때 좀 편하게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신규 건설 비용이 하락입니다. 그래서 건자재 가격이라든지 토지 가격이 하락했다, 또는 뭐 건설 부문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또는 부동산 관련 규제가 완화되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X라고 하는 변수, 외생 변수였던 그 X라는 변수가 이제 움직이는 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낮아졌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건설 비용이 하락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건설 비용이 하락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1, 2, 3, 4 분면 중에서 3, 4 분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어진 자산 가격에서 신규 공급의 수익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자산 가격 그대로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 수입은 그대로 있는데, 근데 그 신규 건설 비용이 하락하니까 비용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은 그대로 있는데 비용이 낮아지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빼준 이윤이라고 하는 게 더 커지게 되죠. 수익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공급을 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이 공급을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신규 건설 비용 또는 X라고 하는 변수가 하락한다 또는 감소한다라고 하면, 그때 주어진 자산 가격에서 신규 공급의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규 공급량이 증가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3, 4분면에서
3, 4분면에서 요 P는 FC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원래 이게 그냥 1, 4분면으로 두면 그러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원점 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3, 4분면에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주어진 자산 가격, 애초에 균형에서 형성된 자산 가격은 P0인데, 그래서 예전에는 애초에는 C0만큼 신규 공급을 하고 이게 이제 장기 균형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P는 FC 곡선이 P는 FC 프라임 곡선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면 자산 가격이 P0로 주어졌을 때 그때 쭉 따라 내려와 가지고 P는 FC 프라임 곡선하고 만나는 요점에 대응하는 요만큼이 신규 공급량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신규 공급량, 애초에 균형 상태에서 신규 공급량 C0보다 더 커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쭉 따라가 또 4, 4분면에서 S는 C 오버 D 곡선과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공간 재고, S0보다 더 커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1, 4분면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1, 4분면에서 쭉 따라 올라가 D, R2 곡선하고 만나는 요점에 대응하는 임대료, R0보다 더 낮은 수준, 그러니까 임대료가 하락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2, 4분면에 영향을 미치는데 쭉 따라가가지고 자산 가격 어떻게 되겠어요? 더 낮아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한 바퀴 돈 거죠. 그래서 처음 움직이는 방향, 이게 이제 궁극적인 변화 방향하고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계속 돌고 할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요 안에 있는 점선으로 된 사각형, 거기서 이제 계속 돌고 도는 상태, 즉 새로운 장기 균형 상태에 도달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신규 공급량 증가하고, 그리고 균형 재고 증가하고, 그리고 임대료는 하락하고 자산 가격 하락한다. 이게 처음 돌았을 때의 처음 움직이는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궁극적인 또 변화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림 그리는 거 실제 쉽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애초에 변화 방향, 그러니까 처음 움직이는 방향이, 그러니까 애초에 변화하는 4분면서부터, 여기서 이제 3, 4분면서부터 움직이는 거죠. 거기서부터 처음 움직이는 방향이, 그게 바로 궁극적으로 움직이는 방향하고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 애초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을 비교해보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좋겠죠. 그래서 신규 공급량 증가하고 공간 재고 증가하고, 그리고 임대료 하락하고 자산 가격 하락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이제 표현을 할 때도 신규 공급량은 C0에서 C1으로 증가하고, 공간 재고는 S0에서 S1으로 증가하고, 그리고 임대료는 R0에서 R1으로 하락하고, 자산 가격은 P0에서 P1으로 하락한다. 이게 결과이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교 형태 분석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처음 움직이는 4분, 처음 움직이는 4분면서부터, 거기서부터 처음 움직이는 방향이, 그게 바로 이제 궁극적인 변화 방향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만 기억하셔도 문제를 갖다가 찾는 게 그렇게, 문제의 답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애초에 변화하는 4분면부터 처음 움직이는 방향이 궁극적인 변화 방향과 같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